자, 법률행위의 해석 나와 있고요. 의와 해석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하면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게 계약이죠. 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을 한다. 법률행위 내용을 확정하는 이러한 해석은 법률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 예를 들면 그 계약에, 그 법률행위에 착오가 있냐 없냐 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해석은, 법률행위의 해석은 착오에 선행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방금 이랬던 이야기가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죠. 일정 요건 하에. 그런데 먼저 착오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를 해석을 해가지고 먼저 착오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부터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부터 X토지, Y토지 사건, 여기는 착오가 존재한다 안 한다? 착오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착오가 없다라는 겁니다. 착오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착오 취소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 그래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거니까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이 요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석이라는 게 먼저 내용을 확정을 해가지고 착오가 있냐 없냐 등을 판단하는 먼저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그랬고 이제 법률행위 해석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근데 거기 보충적 해석은 안 적어져 있죠.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이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판례는 여러분 요런 단어 들어보셨나요? 케바케. 무슨 말입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래서 어떤 사건이 있으면 요걸 적용할 것인가, 요걸 적용할 것인가, 요걸 적용할 것인가. 세 가지의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서 갖다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연적 해석을 쓴 방법이 바로 여기 X토지, Y토지 사건. 그 다음에 보충적 해석. 요거는 그냥 나중에 혹시 문제 나오면 잠깐 말씀을 드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규범적 해석은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은 내심의 효과 의사, 실제 의사, 진의를 탐구를 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는데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자연적 해석에서는 두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고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규범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치한다 안 한다?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방법 자연적 해석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진이라는 것은 실제 의사, 내심의 효과 의사 다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규범적 해석이란 합리적인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관련된 우리 기출판례, 가벨에게 엑스토지를 제곱미터당 98만 원에 매도하려고 했는데 타이핑을 잘못해가지고요. 잘못해서 청약서에 제곱미터당 89만으로 기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웬 떡이냐 하고 을이 승낙을 하였다. 그러면 갑의 의사는 얼마입니까? 98만 원. 을의 의사는 얼마입니까? 89만 원.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불일치하니까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대로 제곱미터당 89만 원으로 성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착오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착오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죠.
갑에게 착오가 있다는 겁니다. 을에게는 착오가 없고. 되셨나요? 갑의 의사는 98만 원, 표시는 89만 원. 불일치하고 있는데 이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착오로 인한 의사 표시. 여기는 착오가 존재합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해석이 착오에 선행하는 겁니다. 다짜고짜 착오 취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해석을 해보니까 방금 봤던 것처럼 89만 원의 계약이 체결되면서 매도인 갑에게 착오가 존재한다라는 판단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밑에 자연적 해석, 그래서 이건 여러 번 했으니까 쭉 읽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을은 갑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기로 갑과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양 당사자의 의사는 X 토지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적는 바람에 Y 토지에 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넣기가 맞춰졌습니다. 일치하니까 자연적 해석 방법을 사용을 하죠. 따라서 일치된 대로 X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합니다. 원하는 대로 계약이 성립했기 때문에 착오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갑과 을은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 다음, 방금 첫 번째 지문에서 X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세 번째 지문,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게 X토지에 관하여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다음, Y토지에 관하여 을 앞으로 격려된 이전 등기는 매매 계약 자체가 없죠. 그러므로 원인 없이 격려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Y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이다.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바로 밑에 소유자 갑은 을에게 Y토지에 관하여 격려된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다음, Y토지가 을로부터 병에게 양도가 되더라도 을에게는 처분권이 없습니다.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그리고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여기 법률행위 해석과 관련해서는 의 해석 방법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다음 보충적 해석은 별도로 그냥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연적 해석 사례. 그래서 여기 계약서에는 Y 토지라고 되어 있죠. 그건 그냥 표시를 잘못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표시는 당사자가 원하는 X 토지로 계약이 성립하는 데에 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거를 오표시 무해가 원칙, 오표시 무해의 원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쭉 사례들이 나와 있고요. 그 사례들과 관련해서 지문들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여기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한 번도 안 했던 데다.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기출 판례들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 부분은 아니다. 다 한 번씩밖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어차피 위에는 제목이, 위쪽은 법률행위 해석 관련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 계약 당사자 확정 관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를 확정하는 것도 결국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입니다. 해석의 문제. 자, 그래서 보십시오. 첫 번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단서 조항에다가 권리금의 그 기재는 없이 뭐라고 적었느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를 하였다.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판례는 임차인이 나중에 임차권을 승계한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것을 임대인이 딴지 안 걸겠다, 용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로가 틀린 겁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 되셨나요?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권리금 주겠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봐주시면 되겠고, 다음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규범적 해석 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의사표시는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표시상의 효과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장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문장 속에. 자, 그 다음 계약 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이다. 이것도 기출지문입니다.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라는 거죠. 다음,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행위자 또는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여기 뭐라고 적었습니까? 일치한 경우라고 적어져 있죠. 그럼 일치했으니까 자연적에서 규범적에서 자연적에서 따라서 일치한 의사에 따라서 계약의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바로 밑에 판례 보시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 당사자인가에 관해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일치한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해석? 규범적 해석. 따라서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한다라는 것. 자, 다음 지문은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이냐 규범적 해석이냐 일치냐 불일치냐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다음 지문 봐보십시오.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하여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치. 그럼 자연적에서 규범적에서 자연적에서 일치하였다면 을의 대리권 전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일치한 대로 갑과 병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라는 거. 되셨나요? 그 다음 여기 대리권 전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이 표현이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당사자를 확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리권이 있냐 없냐를 따져보고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없으면 무권대리 이렇게 가게 된다는 겁니다. 당사자 확정이 먼저다. 여기는 일치하니까 자연적 해석을 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판례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판례가 나와 있는데 어떤 계약이냐면 그냥 명의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표적인 게 경매하고 예금 계약. 그랬고 예금 계약의 금융 실명제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의인이 당사자가 되는 대표적인 계약, 경매하고 예금 계약이다. 그래서 을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2023년 4월 을 자기 명의로 낙찰받았다. 돈은 누구 돈입니까? 갑의 돈. 그러나 자기 명의, 을 명의로 낙찰받았다. 명의는 누굽니까? 을. 그러므로 부동산의 매수인은 자금 제공자 갑이 아니라 명의인 을이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갑과 을 간에는 지금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명의신탁 관계가 있겠죠. 명의신탁 관계.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판례는 예금 계약인데 갑이 남편이고 을이 아내입니다. 그 다음에 돈은 누구 돈이냐면 남편 갑의 돈입니다. 갑이 배우자인 을을 대리해가지고 은행과 아내 을의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서 아내 을 명의로 예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금융기관이 자금 출연자가 남편 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예금 계약의 당사자는 명의인이다. 되셨나요? 그래서 아내 을이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자, 여기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강대사에서 대가 대출명이 돼요. 또는 채무명이 돼요.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비진이 표시 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적어져 있는 거. 강박이한 증여하고 대출 명의대여. 얘들은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를 들어서 자, 을이라는 사람이 신용불량자입니다. 그래서 친구을이 자기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명의를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계약은 누구 이름으로 되는 거예요? 예금 계약은 갑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명의 대여자 을한테 명의를 빌려줘가지고 이렇게 병이 은행이라고 한다면 둘 간에 이렇게 예금 계약이 체결이 된 겁니다. 되셨나요? 이거는 비진입 표시 다 아니다. 그래서 그냥 갑에게는 채무 부담의 진위가 있다라고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 되셨나요? 자, 그런데요. 예를 들면 이제 거기에 통정 허위 표시. 자, 자금은 을이라는 사람이 쓰는데요. 예금 계약은 누가 체결하면 갑에게. 그런데 병이요. 요 갑한테는 채무 부담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둘 간에 양해를 해가지고 이게 뭐냐면 통정입니다. 통정. 그냥 대출 명의대여 사안하고는 다른 사안입니다. 되셨나요? 비진입 표시는 여기는 비진입 표시 자체가 아니지만 비진입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그러나 통정허위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 그래서 이 양해가 통정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방금 했던 갑하고 을이 바뀌어 있습니다.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을을 이 단어 형식상의 주체모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을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 명의로 대출을 해 주었다. 이거는 을이 당사자다 아니다. 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합시다. 갑, 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에서 이 통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효과 불발생의 합입니다. 효과 불발생의 합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하고 갑의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였다. 1억 원에 가장 매매. 갑은 소유권 이전은 뭐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통정허위 표시는 무효니까, 가장 매매는 무효니까 소유권 이전은 부담하지 않죠. 을은 갑한테 1억 원의 대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떤 합의를 하는 거냐면 매매계약서, 1억짜리 매매계약서를 쓰긴 쓰지만 이 매매계약에 따른 효과는 발생시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방금 판례는 갑이 그 대출 한도가 있다.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다. 그래서 을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애한테는 채무를 부담시키지 않을 것을 양해해가지고 을 명의로 예금계약이 체결이 되었다. 서로 지금 을한테는 이 예금계약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기로 서로 합의를 한 겁니다. 양해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통정허위 표시.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을은 이 예금계약 이 자체가 무효니까 당사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 명의대여 사안하고 구별돼야 된다. 대출 명의대여 사안하고 구별돼야 된다. 이거는 은행하고 같이 짠 겁니다. 문장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은행하고 같이 짰다. 그걸 보여주는 첫 번째 단어가 형식상의 주채무자. 외관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외관만. 그 다음에 양해하였다. 이게 통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갑에 대한 대출 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을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해가지고 을에게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 명의로 대출을 하였다. 그러면 을은 대출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이 대출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라는 거. 네, 그래서 딱 줄이면 가장소비대차 사안입니다. 가장소비대차. 가장소비대차. 그리고 가장소비대차라는 걸 알려주는 단어, 다시 한번 형식상의 주체모자라는 단어.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양해. 그 양해가 바로 통정을 이야기를 한다.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진이 표시. 뭐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쭉 읽어서 확인해 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오늘 지금 여기 의사표시 들어가기 전이니까 법률행위 해석 관련해 가지고 쭉 이야기 받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봤던 거 기출문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3조 반사회비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1번 반사회비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시 공식이었습니다. 2번 절대적 무효니까 반사회비서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3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법률행위가 사회에서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을 한다.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4번 보험사기.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에서 법률행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결국 5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 그러면 이중매매가 사회일선으로 무효가 되려면 배임행위 적극 가담 여부가 필요한데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리인이 적극 가담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회일선으로 무효. 그래서 본인이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반사회에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5번이 틀린 지문이고, 뭐 이것도 수없이 출제가 됐으니까 빨리 이렇게 캐치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와 있고요. 32의 기출이고요.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는 제2매매계약에 기초해가지고 제2매수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한 선의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 말은 제2매매계약 의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에는요, 그 누구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선이라 하더라도 유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선이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 정답이고요. 뭐 서비스죠, 이것도. 다만 조금 거시기했던 것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사례 형태의 문제를 많이 냈다가 이때는 전체를 지금 문장으로 길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시험에서 중요한 것은요. 실제 시험에서는 2번 이하는 지금 안 읽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50분에 40분까지 다 못 풉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은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체를 다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너무나도 많이 반복 출제된 부분. 시험에서는 중요한 것은 이게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맞히는 게 당연히 중요한데 또 중요한 것은요. 여기 1번에서 끝나고 밑으로가 안 읽어져야 됩니다. 안 읽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몇 개씩은 있다는 겁니다. 왜냐? 40문제가 나오면 평균적으로 1번의 정답이 8개, 각각 8개씩 나오게 됩니다. 되셨나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9개씩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러면 결국 다시 난이도를 따져보면 1번의 정답이 8개인데요. 그 중에서 2개 내 1개는 최하급이 나오는 난이도 하가. 2번의 정답인 것도 마찬가지고 3번의 정답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아직 내 실력이 완성이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왜 부족하느냐? 전체를 다 읽어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객관식 시험은요. 정확하게 아는 거.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그 밑에 물론 새로 나온 판례, 한 번 나온 판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됐던 것들. 그게 실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은 유효. 제2매수인이 병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 이것만으로
제2 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하고 볼 수는 없다. 배명이 적극가담 여부가 필요하다라는 거. 다음, 이중 매매는 유효가 원칙이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것.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이중 매매의 경우 이 말 속에는 배명이 적극가담했다는 게 들어가 있죠. 제1 매수인은 제2 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뭐로만 된다? 대의로만 된다라는 거. 그 내용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확장 적용. 부동산 이중 매매의 법률은 이중으로 임대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례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다음 중 무효인 법률 행위는 나와 있고요. 작년 문제네요. 33회.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 의뢰인과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중개사가 여기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를 하였다. 매매를 했든 임대차를 했든 이건 단속 규정이었죠. 그러니까 유효.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일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에 대한 적정 수준의 수수료 약정. 유효하죠. 근데 업으로 한 거면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라는 거. 다음 민사 사건에 관해서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성공보수 약정이 체결되었다. 형사는 무효지만 요거는 유효. 다음에 4번 매도인이 제일 중요한 단어는 실수로. 그러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알고 이용해야 됩니다. 알고 이용해야 된다. 근데 알고 이용한 게 아니라 실수로 상가지역을 그보다 가격이 비싼 상업지역이라고 칭하였고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는 매수인이 이를 믿고서 실제 가격보다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매매 계약. 유효 무효? 유효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사기입니까? 아닙니까? 사기인가요? 아닌가요? 사기는 고의로 기망해야 한다고 그랬죠. 여기는 지금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준 겁니다. 잘못된 정보를 준 거. 그래서 사기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 110조 사기도 아니다라는 거. 그랬고 이 문장에서는요. 여기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경험이 없다. 이거 가지고 무경험이라고 말하기도 힘들죠. 되셨나요? 그 다음 여기 실제 가격보다 2배 높게 샀다. 이걸 또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라고 판단하기도 힘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다. 이게 제일 포인트는. 뒤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 실수. 그래서 알고 이용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폭리행위 악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거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보험사기. 보험계약자가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거 선의의 보험자가 필요 없습니다. 보험자와 체결한 생명보험 계약 사일서 위반이니까 이거 뭐가 되겠습니까? 무효라는 거.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다. 이제 불공정한 법률은 특별히 여기서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들어가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는 의사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 여러분 우리가 의사의 흠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일치는 했지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는 거 이걸 우리가 의사의 하자 일치는 했지만 의사 형성 과정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의사의 흠결, 의사의 하자. 의사의 흠결은 세 종류. 불일치하는 거, 비진의 표시, 통정어의 표시, 착오. 그 다음에 일치는 하는데 하자가 있는 것, 하자 있는 의사 표시, 하자 있는 의사 표시. 이거는 뭐였습니까? 사기하고 강박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본 중에 기본이
자, 을이 가령 사기를 쳤습니다. 을이 갑을 강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번, 2번.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1번, 2번 둘 다. 됐습니까? 요거였죠? 되셨나요? 사기 당해서 의사표시 한 사람. A의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사기친 놈이고 강박한 놈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자는 의사표시. 하자는 지금 갑에게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비진의 표시는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요효. 여기는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보고도 다 나와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무효. 어떨 때? 진이 아니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통정어의 표시는 무효. 착오는 원칙적으로 유효한데 중요 부분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 사유. 그 다음에 사기강박도 역시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취소할 수 있다와 취소되었다는 구별해야 된다고 그랬죠.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는 유효, 무효. 전부 다 유효. 취소되게 되면 처음부터 무효. 되셨나요? 네, 그것들 이렇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비진의 표시에서는 핵심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표시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하는 거. 통정어의 표시는 안 것만 가지고는 안 되죠. 뭐까지 해야 됩니까? 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자, 예를 들면, 제가 우리 학원 원장님이 나를 신임하는가 앙탈 부려가지고 사직의사 없이 사직원을 제출했다. 요거는 비진의 표시라고 그랬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원장님 가짜로 퇴직 처리하는 거죠. 저희 학원에서 근무 안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럽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짰다. 이게 바로 통정. 통정이 뭐냐? 효과 불발생의 합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고, 착오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뭡니까?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거. 자, 그래서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이 단어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2항 상대적 무효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천하의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의 관련해 가지고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표시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사가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의사의 흠결. 다른 말로 하면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다음,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착오와 구별된다. 이건 잘못됐죠. 통정의 표시와 구별이 되는 거고. 이거. 똑같이 불일치를 안다는 점에서는 똑같은데 요게 있었냐 없었냐? 짠 게 있냐 없냐? 네, 요거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다음,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모르고 하는 착오와 구별된다. 그 다음에 진위는 생각이지 바람이 아니다.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특정한 내용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해당 여부와 관련해서 강대사에서 여기는 사용자 측의 지시에 조차 피용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럼 이거는 사직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강대사에서 사는 사직의사 없이입니다. 사직의사 없이. 사용자 측의 사가 아니라 우리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강대에서 대출 명의대여. 일반적으로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하였다. 채무부담의 진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대사에서 강박에 한 증여. 강박에 의해 증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내심의 효과사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므로 내심의 효과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
없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타. 표의자가 의사표시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않았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 K본부 노조위원장 사건. 되셨나요? 퇴직금이라도 수령하기 위해서 최선이라고 판단해가지고 사직원을 제출하였다.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다음 미국 발령.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 당연히 비진입 표시가 아니죠. 효과, 원칙. 비진입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예외 관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알이면 무효다는 말은 뒤집으면 선이 무과실인 경우에 하나요. 매매계약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뒤집으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이다.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증명 책임. 무효 사유는 무효 주장자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이게 무효 사유죠. 그러므로 무효 사유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라는 것. 다음 남단공,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의 경우에 비진입 표시 규정이 유추용될 수 있다. 비진입 표시 규정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공법행위. 비진입 표시 규정은 공법행위는 준용되지 않는다. 그 말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라는 것. 양가로 이번에 통정 허위 표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08조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 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항 상대적 무효. 전항 의사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것. 자, 이렇게 봐두고요. 자, 그러면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을하고 가장 매매가 있었고요. 가장 매매가 있었고, 자, 을 앞으로 이렇게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항상 채권자 A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매매하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을이 병한테 가가지고요, 저당권을 설정해 줬습니다. 저당권 설정. 그러면 가장 매매를 기초로 저당권 설정 계약이라는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하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병이 선입니다. 선이면 보호가 돼가지고 이때 요 병은 소유권, 저당권을 취득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럴 때 지금 이 상황에서 소유자는 누굽니까? 갑이라는 걸 확인하시나요? 그럼 일명의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습니까? 무효니까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소를 청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면 요 병한테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됩니다. 승낙 좀 해달라고. 물론 병의 저당권은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럴 때 말소의 가름에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겠습니다. 여기 가장 매매 해가지고 지금 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줬는데 요 병이 지금 선입니다. 선이니까 보호가 돼가지고 병은 저당권을 취득을 합니다. 병이 저당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을이 지금 병한테 양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는 여전히 누굽니까? 갑. 요 등기는 무효. 그럴 때 갑은 을에게 요 이전 등기의 말소, 나는 소유, 너는 무효 등기, 나는 소유, 너는 방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얘한테 만나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느냐? 3번 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등기 원인은 뭐가 되겠다는 겁니까? 진정명의 회복 또는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당권이 실행이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사람이 매각되고 요 선이니까 얘가 저당권을 취득했고 매각이 돼버리면 낙찰자
네,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겠죠. 되셨나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해버렸어요. 이런 건 안 됩니다. 뭐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은 지금 읽어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딱 하나가 빠져있는 게 17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기타입니다. 기타. 거기 먼저 보겠습니다. 17페이지 위의 표에서 기타. 만약 을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갑은 을에게 진정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확인되셨나요? 방금 말씀드렸던 거. 다음. 만약 을이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럼 병은 저당권 취득하죠. 그 실행으로 제3자가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럼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그래도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니까 갑은 을에게 이제는 뭐 한다는 거? 돈으로 달라고 한다는 거. 부당이득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왼쪽으로 오셔가지고 아까 우리 108조 조문을 읽어봤고 그 밑에 요건 나와 있습니다. 통정 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게 짜고. 그 다음에 아까 가장소비대차에서는 뭐라고 표현되냐? 양해. 은행 도의를 양해하여 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효가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 자력이 없는 채무자 갑은 채권자 A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X부동산을 을에게 파는 것처럼 꾸미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매매계약은 가장매매니까 무효. 무효효과.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을명의 등기는 무효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갑은 소유권에 기하여 을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소에 가름하여 뭐 할 수도 있다.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등기 원인은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다음 밑에 채권자 A의 보호수단. 지금 여기는 얘가 등장 안 한 겁니다. 여기 채권자 A. 채권자 A는 두 가지 방법. 대위 가능하고 채권자 취소권 가능하다. 채권자 A. 채권자 A는 자신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방금 위에 봤던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등기 말소권을 대행사할 수 있다. 확인되셨나요? 여러분이 지금 A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빼돌려놨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봐두시면 됩니다. 다음, 허위 표시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채권자 A는 사회 행위를 이유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중 매매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통정허위 표시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된다. 두 개의 차이는 뭐였나요? 왜 안 됐나요? 시험에서는 안 물어봤지만 왜 안 됐습니까? 차이는 채권자 취소권은 금전 채권의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매매계약, 이중 매매에서 그 매매계약, 그거는 금전 채권자가 아니었죠. 제1 매수인은. 네,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가셔가지고 제3자에 대한 관계 나와 있고요. 거기 사례 가가지고 그 후에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선이네요.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의 길을 해 주었다. 상대적 무효니까 첫 번째 지문. 가장행위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실질적 의미는 갑은 선의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결국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 밑에 주의하자는 것. 선의 제3자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주의하자고 그랬죠. 가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입니다. 언제나 무효. 그래서 이거는 물건 자체로는 달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원물 반환이 안 되니까 가액 반환, 부당이득 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 다음 원폐물의 법칙. 선의의 병으로부터 다시 권리를 취득한 정은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보호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선이이기만 하면 되지 과실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병이 과실로 가장 매매 사실을 모른 경우에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다음에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을 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된다. 병의 선의는 추정되니까. 이것들도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3번에 제3자 해당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1, 2, 3입니다. 1, 2, 3. 일반적인 제3자. 의사표시에서 가령 108조에서의 제3자. 다음 3번 여기 548조이랑 단서. 즉 해제에서의 제3자. 다 다르다고 그랬죠? 자, 일반적인 제3자는 누굽니까? 당사자 이외의 자. 이외의 자. 요게 필요가 하다. 요거 하나만 갖춰주면 됩니다. 그런데 의사표시 제3자는 당사자 이외의 자일 뿐만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런데 해제에서는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 등기, 인도까지 갖춰야 된다. 완전한 권리. 되셨나요? 자, 그래서 먼저 해제부터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계약법 책을 보셔야 되겠죠. 152페이지 152페이지 제일 하단 자, 152페이지 읽기 전에 바로 왼쪽 548조 단서 해제 의효가 원상의 법 의무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의 법 의무가 있다.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단서 151페이지 제일 밑에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라는 거. 바로 오른쪽 하단 밑에 작은 동그라미 1번 제3자의 의의와 범위 해제된 계약으로부터 생긴 법률 요구를 기초로 하여 해제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 아니라 플러스 여기 새로운 이해관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플러스 등기,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자. 그러므로 물건을 잡아라, 채권을 잡아라. 물건을 잡아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바로 넘어가 보시면 다 읽지는 않고 위에 표에 보시면 해당하지 않는 자에서 제일 밑에 153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채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였죠. 그러므로 거기 썩은 동아줄만 확인하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자에서 세 번째, 계약상 채권의 양수인. 두 번째,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양수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 밑에 계약 해제 전 그 계약상의 채권을 압류하였다. 썩은 동아줄. 그러니까 얘는 해제에서는 제3자도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러면 이제 17페이지로 와보십시오. 제일 위로 가십시오. 제일 위에. 아까 안 읽고 넘어갔던데. 의사표시에서는 제3자는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 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 원인으로서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을 한다. 여기 설명입니다. 여기. 되셨나요? 눈으로 확인하셨죠? 여기만 져요. 여기만. 그럼 아까 해제에서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을 뿐 아니라 플러스 여기까지 필요하다. 여기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여기에 같이 들어있어야 된다. 우리 시험에서도 결국에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와 해제에서 제3자를 구별할 줄 아는가를 전제로 해가지고 이쪽에 갔다 이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내고 있으니까 헷갈리지 않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아래로 오셔가지고
작은 동그라미 3번. 제3자 해당 여부. 통정의 표시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의 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여기에 있는가? 해당하는 사람. 가장 양수인. 그럼 여기가 가장행위가 있었고 1. 그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양수. 여기에 2. 제3자에 해당하죠. 새로운 이해관계가 있었죠. 다음 가장행위가 있었습니다. 1. 그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었으니까 제3자에 해당하고 다음에 가장매매에 의한 대여금 채권. 여기에 1. 요걸 토대로 양수받았다. 2.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가장채권이 있습니다. 1. 요거를 가압류하였다.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으니까. 되셨나요? 그런데 아까 해제에서 봤지만 해제에서는 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사람은 제3자도 아니다라는 거. 썩은 동아줄이니까 그 두 개를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 가장전세권. 요게 가장행위니까 1. 이에 대하여 저당권 취득. 2.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 그래서 제3자에 해당합니다. 다음 가장채무가 있었다. 요게 1. 다음 보증하고 이행을 했다. 요게 2. 그러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습니다. 제3자에 해당한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파산관제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는 것 일단 무조건 외워두자고 그랬죠. 일단 무조건. 그래서 그걸 외워진 걸 전제로 해가지고 잠깐 쉬셨다가 여기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파산관제인 설명 안 드렸던 부분.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